네, 바로 윤형중 대표님 모셔서 그 오늘 찐 보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영세의 경우에는 뭐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를 네. 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충북에서는 충북에서는 출산육아수당을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나경원 전 의원, 그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었는데 이분은 뭐 2억 원까지 지급하는 헝가리 모델 도입해서 이런 얘기도 최근에 하고 하는데 지금의 저출생 이 보육 정책 전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진짜 센 정책도 하나 더 있는데요. 아, 뭐죠? 예,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요. 아. 2년 이내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5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아주 저리예요. 아, 예, 그래요? 올해부터 시행.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아, 이자는 시중이자 아니고 그 정부가 그 혜택을 주는 아주 저금리 1%에서 2, 3% 이내로 해줍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드디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서 가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한번 해봤을 정도로 그러면 예, 특단의 정책이긴 합니다. 전례 없는 정책입니다. 네.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대출을 받아볼까 이런 저는 이미 생각을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한번 고민하게 만든 또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니까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어요. 왜 뭐 저출산 대책에 뭐 100몇 조 원 썼는데 뭐 계속 출산율 떨어지기만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일단 100몇 조 원 썼다는 말부터 좀 잘못된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이제 미뤄두고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총평을 먼저 하자면은 원래 그러니까 올해 나온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출생 정책이 저출생의 원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책이 원인이라고요? 예, 저출생과 관련된 해법 또 해법에 담긴 인식들이 저출생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출생에 관해서 거의 최초로 언급했었던 그 발언이 뭐였냐면은 저출생의 문제가 페미니즘 때문이더라고 얘기해. 그랬었나요? 예, 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랬죠?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미니즘에 대한 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저출생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제 갈라치기의 사안으로 좀 접근하는 이제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갈라치기 사안으로 접근을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정책은 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령 연령을 하향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한 1년 반 전에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주 짧게 하신 분인데 그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대통령 보고 때 급작스럽게 나와가지고 발표된 발표가 아니라 뭐 언론에 어떻게 대통령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담긴 인식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교 졸업 연령도 늦어지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취업도 늦어지고 하니까 학교를 1년 빨리 보내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으라는 취지였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일찍 그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아이들을 낳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정책인 거죠. 근데 한국에 그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신 거 아닌가요? 아니었던 맞아요. 그렇죠? 그 말 때문에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주호 장관이 다시 이제 이주호 장관. 이주호 장관이 이제 컴백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저출생 정책과 저출생 대책들이 저출생 원인인 것 같다. 지지난 정부에서는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가임기 여성이 그 각 지자체별로 어디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지도를 만드는 막 일들도 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보육 예산 가지고 막 싸우다가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뭐 올스톱 되는 그런 일들이 또 2번이나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육 대책들이 저출생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좀 벗어났다. 거기서는 좀 벗어났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산불이 막 났잖아요. 예전에는 산불 났으면은 좀 놔두던가 아니면 막 소화기로 가서 조금 끄던가 이런 수준이었다면은 어디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헬기 동원해서 막 물을 이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산에 가서 담배 피는 문화가 만연해요. 음. 그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원인을 고치지 않는다. 불난 것만 일단은 끌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전에는 오히려 거기서 더 불지피는 역할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끌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약간 그 정도의 변화라고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평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22조 원 썼다 뭐 이런 거 다 사실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저출생 또는 보육 정책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2023년 기준으로는 50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조 원이요? 근데 저한테 또 이 방송에 출연하는 또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그 연구위원 같은 분에게 저출생 예산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20조 원부터 150조 원까지 원하는 대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산 어느 분야의 예산이라고 얘기할 때 각 부처별 예산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이거는 뭐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인지 예산, 저출생 예산, 뭐 적폐청산 예산 이런 식의 하나의 주제어를 붙여가지고 예산 규모를 갖다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여러 사업들을 그 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군 인력 개편을 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출생 예산일까요? 아닐까요? 저출생 예산이라고 딱지가 붙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지난해 50조 안에는 다 이런 예산들, 사업들까지도 다 저출생 예산들에 그렇지만 포함되어 직접적인 있습니다. 효과는 없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물론 학대받지 않는 아동이 환경이 있어야 뭐 출생할 여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따지자면 이 세상이 나아지게 만드는 모든 예산들이 다 저출생 예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예전에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안을 하자면은 저출생 예산이란 말을 아예 쓰지 말자. 그리고 굳이 쓰고 싶으면 저출생 직접 예산과 저출생 간접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자. 라고 한번 제안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출생 직접 예산이 뭐냐면은 이 저출생 간접 예산에 관계가 있는 50조 원 다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 한번 추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추린 결과가 국제적인 통계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OECD의 사회 지출 예산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사회 지출 예산 그 SOCX라고 이제 하는데 그 안에 패밀리 스펜딩이라는 그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OECD 평균이 한 2.1% 되는데 한국은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OECD 평균 한 2.1%를 패밀리 스펜딩 네네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네. 쓰고 있는데 가족 한국은 정책. 네. 1.5% 정도. 1.5%. 예. 그러니까 사실은 OECD 평균보다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한국이 OECD 국가 지출이네요. 중에서 저출생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독보적으로 심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돈을 쓰고 있는 실제로는 거죠.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언론에는 계속 보도가 되는 눈속임을 거죠. 하는 거죠. 네, 아. 이 얘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언론에서 이상하게도 계속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처럼 보도가 거의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시정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길거리 다니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정부 맞습니다. 예산 엄청 많이 퍼다 쓰는 사람이 저기 지나가고 저기 있구나. 지나가고 있다. 뭐, 또 낮에 나와서 차 마시고 있으면 카페에서도 차 마시고 놀고 있네. 있구나. 아니 이 세상에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욕 먹는 사람은 양육자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모차 밀고 가는 게 죄인인 것처럼 예. 취급받는다는 거죠. 마치 돈을 많이 쓴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프레이밍을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프레이밍인데. 자, 이거 예. 진짜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을 사실 우리는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쓰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예, 예. 저출생. 그게 팩트입니다. 예.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못 중요한-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 팩트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보육 정책에 오히려 저출생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금씩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부터. 옛날에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보육 정책을 더 잘한다고 뭘 발표했는데 보육 대란이 일어서 네.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아, 네, 맞습니다. 그 보육 대란이 맞죠, 제 기억에? 네,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고정적인 인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식이 과연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거 정책이 될 수는 없죠. 그 남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키우면 안 되죠? 예, 꼭 엄마 아빠가 또 그 전담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갈 수도 예, 있고. 사회가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아이를 키우면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애를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인식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게 2016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왜 정책이 되었냐면은 당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라는 게 맞춤형 보육 서비스라는 게 도입이 되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당시 어린이집이 9시부터 6시까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제 좀 돈을 좀 아껴 보겠다고 그 이제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 보육 서비스를 개편한 내용이 맞춤형 보육 서비스였어요. 네. 전업주부가 있으면 보육 지원을 덜 해준다. 네, 불이익을 그게 받는다, 핵심 이거네요. 내용이죠. 근데 당시 그 많은 여성들의 불만은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든 그 일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걸 위한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고 직장에서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부에서도 그 당신들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 아니니까 집에서 해봐야지라는 인식의 정책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가 마침 그때 그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던 시절이었는데 또 제가 이제 그 맞벌이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피해자셨네요. 네, 근데 그때 원래부터 뭐 6시까지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0세부터 2세까지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 이미 많은 양육자들이 그 시간까지 보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있는 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애초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것에 당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양육자들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린이집이었어요. 왜 어린이집이 반기를 들었을까요? 왜 그렇죠? 보육비를 덜 받게 되니까. 네, 돈 문제인가요? 맞춤반이 딱 되면은 보육비를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종일반은 얼마, 맞춤반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아이의 그 머리에 꼬리표가 하나 달리는 거예요. 얘는 맞춤반이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덜 내는 애? 얘는 도입비를 덜 내는 애로 진짜 너무 찍을 심하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집 아이를 보내면서 진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 생각들을 하면서 당시를 지켜봤었고 그걸 우리가 불만 삼아서 그 보육 체계가 멈춘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화나가지고 왜 보육비를 덜 주냐 화나가지고 보육 체계가 잠시 멈췄었던 일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보육대란이군요. 그게 보육대란. 그게 2번 있었던 건가요? 아니, 두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당시 이제 그 어린이집 보육 체계를 완전히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마치 중앙 정부가 이 무상 보육의 비용을 다 낼 것처럼 이렇게 그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의 문장을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끔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국가 완전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비슷한 표현도 쓰긴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재원을 지방교육청에 부담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 사이에 연례 행사처럼 그 돈을 누가 내야 되냐라고 서로 싸우면서 그 돈이 가지 않았고 연초마다 막 어린이집이 잠시 멈추고 막 그런 일들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그걸 아예 법률로서 이제 명확히 한 거 중앙정부 책임이다. 근데 당시 그때 그 싸웠던 돈의 규모가요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되죠? 그게 한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이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예산 규모로도 1%가 채 되지 않는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지금 돌이켜 보면은 출생아 수와 출생률의 추이를 돌이켜 보면은 당시의 보육 체계를 정비하고 집중적인 보육 투자를 했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 돈을 정부가 내지 않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청이 내라. 우리가 내지 않겠다. 너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인 막 수혈을 해줘야 되는 시기에 보육 체계의 돈을 너 저쪽에 내라 하면서 막 헌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아까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보육 예산 사실 덜 쓰고 있다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그
박근혜 정부가 약속해서 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내게 됐던 거 4조 원 그게 없었더라면 그 전에는 훨씬 덜 썼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교육청이 부담했었으니까 원래 거기에는 내고 있었던 들어갑니다. 거였어요? 거기에 그렇군요. 들어가는데요. 네. 근데 조금 더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육시설에서 어떤 보육 서비스를 받느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뭐가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몰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공약집에 분명히 보육 정책의 가장 1번 공약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몇 %로 확대가 늘 제 1번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 공약이 이걸로 나왔다는 거는 모두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거의 달라지지가 않았었던 거죠. 국공립 보육시설은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아이들 보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거기 가려고 굉장히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싶은데 그 교육과정 관련된 논란도 있지 않았어요? 그 누리과정,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보육대란이라는 그 누리과정하고 관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통합하는 그 얘기죠.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도입된 제도고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당시에 유치원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보내는 교과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육 과정이 이제 이원화돼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계한 사람도 사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주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누리과정 설계. 그래서 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가 또 지역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고용체계부터 시작해서 처우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다 이원화돼 있고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체계로 합쳐서 운영하자. 그래야지 좀 일관된 보육 담당자들, 보육 수요자들도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처우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가 유보통합이고요. 유보통합이라는 논의 자체가 약간은 좀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좀 논의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유보 통합은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럼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이게 어린이집 갈 어린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가기가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회 어린이집도 되게 인기 좋았는데 미달이 났다는 얘기도 놀라운 있고. 얘기입니다. 국회 어린이집 미달 났다는 상황이. 제가 첫 아이를 2014년에 나왔었고 2014년 태생이고 그때 2015년, 16년 정도쯤에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시내에 살았습니다. 입소 대기 신청을 출산 직후에 했더니 집 근처에서 1, 2km 방면에서 갈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다 대기 번호가 200번이 넘었습니다. 200번? 네, 200번. 미리 원래 이제 임신하자마자 해야 되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잘 갖춰져 있는 또 동네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상황이 달랐을진 모르나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통계로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전체 이제 어린이집 입소자들 중에서 비중이 10.8%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2013년 5년 지난 2013년에 마찬가지로 한 10.5% 정도 돼요. 5년 동안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40%를 달성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40%는 당연히 달성을 못했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던 게 20% 한 중반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잘 뜯어보면요, 우리가 퍼센트 같은 걸 따지면 늘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는 신축 어린이집의 뭐 개수 같은 걸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정원이 늘어난 거고, 분모는 당연히 뭐겠어요? 전체 아동의 숫자잖아요. 전체 아동의 숫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20-3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중반이 된 거지, 그 숫자를 빼면은 유지됐다고 하면 사실 20% 초반이나 10% 후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 하진 않았으나 40% 달성 목표에 비하면 현저히 미진한 수준의 공약 달성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은 이제는 공약을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국공립을 가거든요. 네. 네, 국공립은 교사들의 처우도 더 좋고 급여도 더 많이 받고 또 그리고 한때 문제가 됐었던 뭐 원장들의 그런 전행이나 이런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또 문제는 지금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공립 보육시설 이외에는 무상보육이 아닙니다. 각종 특별활동비, 각종 이제 뭐 교육비, 재료비 명목의 그런 이제 비용을 학부모들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들은 그런 비용들을 일체 받지 않죠. 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좋은 보육 서비스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국공립 시설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일 좋고 늘어나고 있지만 미흡하고 더 늘려야 한다. 지금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 비율상. 비율상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 박차를 더 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라는 거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봄학교가 어떤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봄학교라는 것은 아까 이제 박순애 장관이 학령 연령 하향 조정 때문에 이제 실각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초등 전일제 교육. 전일제 교육. 네, 초등 전일제 교육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당시에 소개가 됐었냐면은 아이가 한 저녁 8시까지는 안정적으로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전일제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무슨 아동 학대를 하려는 거냐,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안에다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름을 늘봄학교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전일제 교육이라 그러면은 이게 뭔가 방과 이후에 뭔가 돌봄 과정이 있는 거구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구나,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 텐데요. 늘봄학교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상 같은 취지의 정책이고요. 실제로 지금 방과 후 돌봄 과정이라고 방과 후 돌봄 혹은 방과 후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이 각 학교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학교마다의 편차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또 초중등교육법 안에서도 이것들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과 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학교에 아이들이 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봄 절벽이라고 하고 이 문제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방과 후 교육 과정, 방과 후 돌봄 과정을 좀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좀 내세웠었는데 여야가 다 내세웠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명칭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 늘봄학교인 것입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라서요. 참여하고 있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이 시범 사업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왜 저출생 사회인 것인지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늘봄학교 같은 제도는 좀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비판할 만한 제도는 아닌데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교사들이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 체계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찐 보육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 쉬워요. 아주 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많은 어린이집들, 유치원들이 폐원하고 있어요.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전에는 민간 어린이집들과의 갈등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들 늘려가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마침 폐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들을 정부가 사들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큰 정부가 사들인다. 네,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원장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을 괜찮은 처우로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서 그 국공립 보육시설의 체계를 지금 한 80%나 75%를 목표로 가지고 5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얼마가 국공립을 되는지. 사실상 예. 대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네. 되도록 한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가 민간 비중이 한 10%잖아요. 근데 한번 보육 체계는 다르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80% 달성해보자는 것이고요. 방과후 교육과정 이거 새로운 형태의 돌봄이자 교육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은 이제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정부가 제대로 해본다면은 진짜 이 문제는 그 저출생 국면 난제긴 한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예식장이 다 장례식장으로 바뀐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뭐 유치원이 노치원이라고 그래서 노인시설로 바뀌고 맞습니다. 있다고 하고 네. 그거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함으로써 조금 그래도 반전을 시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이런 저런 돈 지어주면서 아이 낳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작 그 보육시설과 보육체계, 교육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부터 확실히 완비하는 게 중요해요. 또 직장 어린이집이 정말 중요해요. 요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직장 어린이집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정책에서도 중요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육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대안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유영근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다음 주에 모실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